내 며느리는 내가 월세로 살고 있던 시절 내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결국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거예요. 그 말은 날 깊이 찔렀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해 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고급 빌라를 구입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내 아들이 찾아와 말하길, 와, 아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여기 와줘서 기뻐요. 그때부터 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닿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내 이름은 나진이, 올해 66입니다. 나는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잔인함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손자 대성이의 생일 저녁 초대장이 도착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크림색 고급 종이에 인쇄된 송을씨, 며느리 백진영이 늘 고집하던 스타일이었죠. 가족만을 위한 소박한 생일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 문장은 너무 정제되어 있어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백진영이 계획한 행사 중 진짜로 가족을 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정성껏 차려입었어요. 리처드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진주 단추가 달린 남색 원피스를 골랐죠. 리처드가 세상을 떠난 지 새해가 흘렀지만 그가 남긴 물건들과 기억은 아직도 내 옷장과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예산은 빠듯했지만 시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도 받았죠. 어쩌면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의 38번째 생일이었고 그런 날엔 정성을 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영이 고른 레스토랑은 누가 봐도 돈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천장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종이처럼 바삭한 흰 식탁보,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는 웨이터들. 한 끼 식사가 내 한 달 식비를 넘는 그런 곳이었죠. 나는 작은 송화방을 꼭 쥔 채 안내원의 인도로 그들 테이블로 향했어요. 대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반겨주었고 순간 예전 학교 끝나고 내 품에 안기던 그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일 축하해 아가. 내가 말하며 껴앉아 대성은 예전보다 딱딱해진 느낌이었어요. 훨씬 형식적이었고 진영의 영향이 뚜렷했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멈마. 그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멀어진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백진영은 정교하게 묶은 금발머리에 한눈에 명품임을 알 수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나를 향해 얄팍한 미소를 지었어요. 눈동자는 차가웠어요. 나진이 여사님 오셨네요. 오늘 보기 좋으시네요. 보기 좋다는 말은 공기 중에 평정처럼 맴돌았어요. 아름답다도 아니고 우아하다도 아니고 심지어 괜찮다도 아닌 단지 보기 좋다. 마치 자선사업 차원에서 겨우 테이블에 앉게 허락한 사람처럼 들렸죠. 저녁은 겉보기엔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대성은 변호사로 승진한 이야기, 진영은 다가오는 이탈리아 여행을 이야기했죠. 나는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끼어들었지만 내가 할 말 하나하나의 진영은 얕은 웃음을 보였어요. 그 웃음은 내 가슴을 조이게 했어요. 비웃음이었죠.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가져오자 진영은 일부러 비싼 와인을 주문했어요. 샤토 마르고 주세요. 그러곤 나를 향해 가짜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해야 할까요?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사시느라 많이 빠듯하시다면서요. 내 뺨이 화끈거렸어요. 맞아요. 나는 지금 소박한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리처드가 떠난 후 큰 집은 너무 쓸쓸하고
추억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어조는 마치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 와인 좋네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목 끝으로 올라오는 수치심은 막을 수 없었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진영은 자꾸만 화제를 돈, 성공, 편안한 삶 쪽으로 유도했어요. 내가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유, 진희 여사님, 정말 귀여우세요. 외로운 할머니들이랑 빙고 게임하면서 노는 거 얼마나 보람차시겠어요. 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테이크를 썰며 시선을 피했죠. 그날 저녁, 나는 내가 키운 아들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영이 완전히 승리한 거였죠. 진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대성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며 말했다. 엄마, 지금 사시는데 말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왜? 내가 물었죠. 그는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어요. 진영이랑 상의했어요. 엄마 혼자 그 동네에 사시는 거 저희가 좀 걱정돼서요. 이제는 좀 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선택지. 그 말은 내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어요. 어떤 선택지를 말하는 거니?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려던 찰나 진영이 돌아와 의자에 다시 앉으며 능청스럽게 말했죠. 아, 잘 됐네요. 진희 여사님의 미래에 대해 얘기 중이셨군요. 저 어제 대성이랑도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노후의 디그니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에 불씨마저 꺼뜨렸어요. 디그니티라니, 품위 있는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니. 내가 더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판단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아직 제 삶을 제가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진영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잔에 입을 대고는 말했죠. 아, 진희 여사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봐야죠. 그 조그만 월세 아파트에서 아마 통조림 숲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그 복지관에서 빙고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삶.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워요. 저희는 그저 여사님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성이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가족을 이룰 준비 중인데 여사님까지 돌보기는 솔직히 무리죠. 돌보는 대상. 나는 언제부터 그들에게 짐이 된 걸까? 내가 혼자 대성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들은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는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단지 처분해야 할 책임으로만 본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송화방을 꼭 쥔 채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실례할게요. 어디 가세요? 진영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다리로 그 고급스러운 식당을 지나치며 가족끼리 웃고 떠드는 테이블들, 촛불 아래 손을 잡은 연인들을 지나 문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나는 내 차를 향해 걸었죠. 열쇠를 찾느라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잠깐만요. 대성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돌아봤어요. 순간 그가 사과하려고 아내가 지나쳤다고 말하러 나왔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진영이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던 마지막 기대를
그 순간 완전히 놓아야 했어요. 정말 상처받았을까? 내가 물었죠. 그녀는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둘 다요. 그는 말했지만 나는 더는 그 말에 위안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진영에게 전해줘. 걱정 말라고. 나 잘 지낼 테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여전히 서로를 향해 말다툼을 하는 듯한, 아마 내가 얼마나 과민하게 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날 밤 좁은 내 월세방에서 리처드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나는 울었어요. 참을 수 없이 서러웠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단단하고 조용한 결심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고, 내 가치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튿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깼어요. 진한 블랙커피를 내려 마시며 부엌 테이블에 앉았죠. 수개월 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서류들을 꺼내놓고 하나씩 펼쳤어요. 은행 명세서,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등기. 진영이 알 리 없는 내 삶의 진짜 이야기들이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조그만 월세방에서 검소하게 사는 여자가 사실은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다는 걸. 리처드는 생전의 돈을 정말 똑똑하게 불렸어요. 80년대에 산 애플 주식,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 그는 내게 모든 걸 남겼어요. 당신 자신을 잘 돌봐요, 지니. 당신은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의 유서엔 그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일부러 소박한 삶을 선택했어요. 진영과 결혼한 후 나는 내 아들이 점점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진심보다는 이득을 따지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실험을 해보았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낡은 차를 타고 단순하게 입고. 그들이 과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모든 답을 들었어요.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가진 것을 원했을 뿐이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차례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를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들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리처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 문제를 도와주었던 그 변호사, 마가렛이었다. 그녀는 나의 자산과 미래 계획을 몇 년째 관리해 오고 있었다. 마가렛, 안녕하세요. 나예요. 나진이? 진희 씨, 연락 주셔서 반가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음성은 여전히 부드럽고 침착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오늘 안으로 가능할까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죠. 어떤 변경을 원하시나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제 아들을 상속자에서 제외하고 싶어요. 그 순간 마가렛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다. 그건 꽤 중대한 결정이네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인격을 최근에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더는 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럼 새로운 수혜자는 누구로 지정하시겠어요? 나는 오래 고민해온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버 커넥션즈라는 단체로요. 리처드와 제가 오래 후원해온 단체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곳이죠. 그곳이 제 전 재산의 수혜자가 되길 원해요.
마가렛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진심이시군요. 네, 너무도 확실해요.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늘 사무실에 들르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갈게요. 오후에. 전화를 끊고 나는 침실로 향했다. 몇 달째 손도 대지 않았던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엔 일상의 옷들 뒤에 과거에 내가 숨겨져 있었다. 회의와 모임에서 입었던 고급 수트, 자선 행사에 입고 갔던 드레스들, 리처드가 기념일마다 선물해준 보석들. 나는 검은색 샤넬 수트를 꺼내 거울 앞에 서봤다. 여전히 완벽하게 잘 맞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구나. 남의 눈치를 보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작아진 채 살아왔던 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더는 내 빛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가렛의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 그리고 집 모든 것이 실버 커넥션즈의 소유로 명시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나아가 그들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발도 들일 수 없게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건까지 명확히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내 미용실에 다시 들렀다. 전날 머리를 정돈해준 제니가 놀란 표정으로 방였다. 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말했다. 조금 나답게 바꾸고 싶어서요. 2시간 뒤 내 은빛 머리는 단정한 단발로 변신했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수년 전의 생기와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작아지고 움츠렸던 그 여인이 아니라 다시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 나였다. 그날 저녁 나는 리처드와 함께 모아둔 와인 중 하나를 열었다. 지난 몇 년간 아껴만 두었던 그 와인을 조심스레 따르고 벽난로 위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 그럴 거야.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메시지였다. 대성이었다. 엄마, 진영이 정말 사과하고 싶대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꼭 와주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했다. 알겠어. 갈게. 하지만 내가 그 집에 갈 땐 예전에 작고 위축된 모습이 아닌 진짜 나로서 갈 거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나.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였다. 이젠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다. 그들이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다면 아주 잘못된 상대를 고른 것이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느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자신감 있고 단단하며 어떤 일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 내일부터 나는 새 집을 찾아보기 시작할 거였다.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진정 원하는 공간. 남을 위한 위장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보금자리. 진영은 내가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녀는 몰랐던 것이다. 진짜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주말 내내 온라인으로 수십 개의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며 꿈을 키웠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내 자산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보게 되자 상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집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 번째 집을 보기 위해 도착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 박수진 씨가 나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진희 여사님, 이번 집은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오래된 참나무들이 줄지어 선 정원 위로
고전적인 외관의 대형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식민지풍 양식의 이 집은 이 에이커의 부지에 위치해 있었고 정원은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내부는 6개의 침실과 4개의 욕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있는 도서관, 잡지에서나 볼 법한 주방까지 갖춘 완벽한 구조였다. 가격은 85만 달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엄청난 금액이겠지만 내게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 나는 대리석 조리대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주방 옆 큰 창문 너머로는 봄이 되면 만개할 정원과 작은 연못,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나무 다리가 보였다. 이전 주인 부부는 정말 집을 잘 관리하셨어요. 최근 플로리다로 이주하셨고 설비는 전부 최신으로 교체되었어요. 도서관도 정말 멋지죠. 책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 집이 딱일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책들이 이 벽에 가득 채워질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고요한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방에서 시작되는 하루. 지금까지의 모든 쓸쓸했던 아침들과는 전혀 다른 삶. 이 집으로 할게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수진 씨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2층은 아직 안 보셨고 가격 협상도 가능할 거예요.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액 현금으로, 제시 가격 그대로. 계약은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현금 구매면, 서류만 준비되면 2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절대 마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수요일엔 모든 계약 서류가 준비되었고 금요일엔 내 이름으로 된 소유권 서류와 함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평생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사는 어렵지 않았다. 전문 업체를 고용해 대부분의 과정을 맡기고 나는 도서관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나는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다. 리처드의 사진, 내가 아끼는 책들, 의미 있는 가구 몇 점.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처분했다. 전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고 오로지 내 공간을 위한 것으로만 채우고 싶었다. 완전히 정착을 마친 후 나는 대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은 고요했고 초여름의 바람은 내 정원에 막 심은 수국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생일 저녁 이후로 정확히 3주 만이었다. 엄마,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날 저녁에 안 오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진영이 엄청 걱정했어요. 나는 새로 단장한 나의 서재에서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사했어. 이사? 어디로요? 집 샀어, 대성아. 진짜 집. 그의 음성은 한참 말이 없더니 마침내 겨우 물었다. 어떤 집인데요? 메이플리지 드라이브에 있는 식민지풍 저택이야. 6개 침실에 정원이 아주 예쁘지? 긴 침묵 끝에 대성이 말했다. 엄마, 거기 집값이 장난 아닌데 그걸 어떻게... 나는 짧게 웃었다. 네 아버지가 돈에 참 밝았단다. 아마 기대도 못했겠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경에서 진영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자 대성이 갑자기 딱딱한 말투로 바뀌었다. 정말 잘 됐네요, 엄마.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 어때? 토요일 오후? 좋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방이 이제 내 것이었다. 단지 소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공간. 진영과 대성이 이 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뻔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너무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토요일, 날씨는 완벽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하늘은 맑았다. 나는 현관에 생화를 장식하고 커피와 구운 과자를 정성껏 준비했다. 그들이 올 시간이 되자 대성의 BMY가 정확히 오후 2시에 내 진입로에 들어섰다. 나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몇 분간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영은 손을 크게 흔들며 뭔가 강하게 주장했고 대성은 핸들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진영은 베이지색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이웃의 부자들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표정, 밝고 계산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이 그대로였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다. 대성아, 진영아, 어서 와. 엄마,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대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영은 이미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진희 여사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규모라니. 아주 인상적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 구경할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집 구경은 30분이 넘도록 이어졌다. 진영은 집 안을 훑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듯한 태도였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 믿는 듯했다. 모든 방의 구조, 바닥재, 채광, 조망. 그녀의 눈은 계산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대성은 조용히 뒤를 따르며 점점 더 심각한 얼굴이 되어갔다. 2층 마스터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진영은 마침내 더 이상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방은 넓고 햇살이 풍부했으며 프렌치 도어 너머로는 개인 발코니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커튼의 소재를 손끝으로 느끼며 말했다. 이건 정말 넓네요. 한 사람 쓰기엔 지나치게 크지 않아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이런 공간이 좋아. 물론이죠. 그렇긴 한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서며 눈을 반짝였다. 여사님 연세에 이런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과연 안전한가 싶기도 해요. 계단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고 주위도 조용하고. 대성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진영은 더 이상 꾸며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 관리비와 세금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난방비며 보험료며 유지비만 해도.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나는 그제야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들의 방문은 단순한 집 구경이 아니었다. 이 집을 자신들의 미래로 이미 받아들였던 것이었다. 그들은 이곳을 이미 우리 집이라 여긴 채 그 안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진희 여사님도 외로움 느끼실 일 없을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고 저희가 모든 관리와 비용을 함께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진영은 능숙하게 말을 이었다. 아이들도 정원이 있는 이런 집에서 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가 요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성도 말을 보탰다. 진영이 벌써 아기방 구상도 했어요. 2층 햇살 잘 드는 방, 거기 딱이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많이 고민했구나. 그럼요. 모든 걸 가족을 생각해서 계획했죠. 진영은 커피를 마시며 눈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진희 여사님도 덜 외롭고 우리도 든든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림 아닌가요? 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다. 정원에서는 정원사들이 봄꽃을 심고 있었고 그 장면은 평온함 그 자체였다. 잠깐 전화 좀 할게요. 실례합니다. 진영은 대성에게 속삭이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결국 동의하신다니까. 나는 문을 닫고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들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자 비서가 받았다. 마가렛챈 사무실입니다. 나진이입니다. 마가렛과 급히 통화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몇 초간 대기 음악이 흘렀고 나는 벽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진영의 들뜬 목소리를 들었다. 이 커튼은 바꾸고 여긴 리모델링하고 벌써부터 집을 자기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 진희 씨, 마가렛의 목소리가 들렸다. 급하시다니 무슨 일인가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언장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요. 즉시요. 불과 3주 전에 갱신했는데요. 내 집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어요. 이미 자기 집처럼 굴고 있어요. 모든 걸 확실하게 명시해야겠어요. 절대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원하시나요? 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아들과 그 아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거나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조항도 원하시나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제 사후에 전달될 편지도 써주세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된 편지. 그들이 제 이야기를 바꾸지 못하도록요. 지금 받아 적을까요? 아니요. 직접 오세요. 오늘. 1시간 안에요. 뒤뜰 정원문으로 들어오세요. 해가 드는 방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진영과 대성은 거실 가운데 서서 집 구석구석을 가늠하며 서 있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진영이 물었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휴대폰을 들고 벽을 찍고 있었다. 가구 배치를 위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여도 나는 침착하게 연기를 이어갔다. 지하실도 보실래요? 완전 리모델링 돼 있어서 놀이방으로도 딱이에요. 정말요? 완벽하네요. 진영의 눈빛이 반짝였다. 다락방은요? 지금은 보관용이지만 사무실로 개조 가능하죠. 나는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었고 그들은 끝까지 그 집이 자기 것이라 믿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연극은 이제 끝이야. 오늘 안으로 모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되면 이 집은 나의 공간이자 그들이 절대 발붙일 수 없는 성역이 될 것이다. 이 집은 이제 진짜 나의 선택이 깃든 삶의 중심이었다. 그날 오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마가렛이 조용히 정원 쪽 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법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해가 잘 드는 응접실로 안내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바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꽃병엔 오늘 아침 정원에서 꺾은 튤립이 놓여 있었다. 먼저 집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따라 거실, 도서관, 주방, 그리고 마스터 스위트를 둘러보았다. 모든 공간을 천천히 세심하게 살피던 그녀는 마침내 작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한 곳이네요.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우리는 다시 응접실에 앉았고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이 편지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원에는 아직 막 심긴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소리와 함께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사랑이란 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가족이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고.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다. 또 무엇을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성의 말없는 동조, 진영의 계산된 웃음, 그들이 집안 곳곳을 내 것처럼 설명하던 그날 오후를 떠올렸다. 나는 그들의 연극을 꿰뚫어 봤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받기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가렛은 펜을 멈추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이 결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바로 하자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각 조항을 검토했고 상속의 범위와 조건, 부동산의 향후 용도까지 모두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 집은 내가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려워질 즈음 실버 커넥션즈의 공동 거주지로 전환되며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대성과 진영은 이 집과 자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유언장을 무효화하려 시도할 경우 법적으로 이 공간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나아가 내 사후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마가렛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진영이 사진을 찍던 그 자리, 대성이 벽지를 쓰다듬던 공간, 그들이 아이 방이라며 점 찍었던 햇살 가득한 침실. 이제 그 어떤 환상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나의 결단이 담긴 마지막 선택의 장소가 되었다. 정원에 핀 꽃들은 한 송이 한 송이 모두 내 손으로 심었고 도서관의 책장에는 내가 사랑했던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졌다. 주방의 냄비는 더 이상 타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 요리하는 공간이었다. 다음 날 예상대로 대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고 초조했다. 엄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그의 말은 인사도 없이 곧장 쏟아져 나왔다. 유언장 관련해서 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상속 대상이 아니라면서 주소 확인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가 들은 그대로야. 엄마, 우리한테 상속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 모든 자산은 실버 커넥션즈에 가. 집도 투자도 전부 다.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전화기 너머로 진영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당장 가자고. 내가 직접 여쭤볼 거야. 그리고 대성은 말했다. 지금 가요. 곧 도착할 거예요. 나는 느긋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응접실의 꽃을 새로 갈아 끼웠다. 차가 진입로에 들어설 즈음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진영은 차문이 열리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대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뭔가 서류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 들어가시죠. 지금 당장 얘기해야겠어요. 그녀는 내 말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들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내게 으름장을 놓듯 서류를 흔들었다. 진영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대성의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대성이 물었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유언장에서 제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는 그들의 눈을 찬찬히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앉아.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들은 앉지 않았다. 서 있는 채로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날 내려다보며 기다렸다. 진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당신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당신을 도우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다니요. 뒤통수? 내가 되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가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내 대해 비웃고 깎아내리던 그 말들이 걱정이었다고? 진심이었어요. 대성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같이 살면 모두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두에게? 아니지. 너희 둘에게만 좋았겠지. 나는 단지 명분일 뿐이었어.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진영은 커피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현실을 보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계단, 정원 관리, 각종 세금, 이 모든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같이 살면 그런 걱정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끝없이 부드럽고 친절한 척했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과 탐욕이 또렷하게 들여다보였다. 나는 그녀가 마치 친절한 딸인 척, 나를 걱정하는 며느리인 척하는 그 연기가 이제는 지겹도록 익숙했다. 대성은 조용히 거들었다. 엄마,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애들도 곧 생기고 엄마도 손주랑 같이 지내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순간 진영이 전한 놀라운 소식을 떠올렸다. 임신했다면서. 진영은 뻔뻔하게 배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네, 셋째 딸이에요. 이 집에서 아기 키우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서요. 방도 많고 공기도 좋고 교육 환경도 뛰어나고. 그녀는 이미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손주가 그저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나는 손주를 사랑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그 아이는 벌써부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진영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여사님이 마스터 스위트를 계속 쓰시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이들 방이랑 대성이 일할 서재 정도만. 공동 생활비도 분담하고 여사님도 저희가 잘 챙겨드릴 수 있고요. 대성이 조용히 맞장구 쳤다. 엄마도 외롭지 않을 거고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 말투, 자세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듯 했다. 이미 그들은 이 집을 우리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따라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니? 나는 대성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고 진영은 옆에서 눈을 빛내며 들여다보았다. 유언장의 사본과 함께 법률 효력을 지닌 문서들, 그리고 그들에게 남길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점 일그러졌다. 진영의 눈빛은 처음엔 놀라움, 그 다음엔 분노, 마지막엔 공포로 바뀌었다. 실버 커넥션즈? 그녀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이 모든 걸 그 기관에 넘긴다고요? 그래, 이 집도 재산도 전부 그들에게 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내팽개쳤다. 당신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자기 가족을 버리고 남한테 다 넘기겠다고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가족? 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니? 진영아,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야. 조건 없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지. 난 너희에게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 대성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했니?
내가 혼자 자원봉사하며 살아가는 게 비참하다고 비웃었고, 내가 죽을 땐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거라 했지. 네가 한 말이야. 그리고 넌, 대성아, 네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너는 아무 말 없이 보여줬지. 진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린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가지려는 걸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는 스스로 망친 거야. 난 단지 내 삶을 지키기로 한 것뿐이야. 대성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겠네요.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유언을 무효화하려 하거나 이 집을 차지하려고 시도한다면 법적으로 이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될 거야. 심지어 실버 커넥션즈가 운영하는 시설이 된 이후에도 너희는 발도 못 들여. 진영은 이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우리에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 아무것도 없어. 사랑도, 유산도, 기회도. 진영은 주먹을 쥐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그냥 고집이에요. 당신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재산을 가족이 아닌 기관에 다 넘긴다고요? 도대체 왜요? 그녀는 한참을 참았다는 듯 터뜨렸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한 말. 조금 지나쳤다면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유산 전부를 박탈하겠다고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날은 단지 마지막 결정의 계기였을 뿐이야.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며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고 느꼈지. 그건 고집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대성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과 충격이 동시에 어렸다. 엄마, 그래도 전 당신 아들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기관에 모든 걸 넘기겠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야 했어. 엄마, 내가 미안해.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런 말 한마디면. 그런데 넌 오랫동안 침묵했지. 진영이 무례한 말을 해도 가만히 있었고 날 거지 취급해도 그저 눈을 피했어.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다시 나타났지. 그의 어깨가 움찔렸다. 내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잘못이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바로 문제였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받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지. 난 너희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길 바랐던 게 아니야. 단지 사람으로서 존중받길 원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진영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우리한테 모욕을 주고 있다는 건 아세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창피는 너희가 날 대했던 방식에서 비롯됐지. 내 선택은 오직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고 단지 필요한 순간에만 찾았을 뿐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인 거야. 분위기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대성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으며 말했다. 엄마, 이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바꿀 수 있겠지.
하지만 유언은 바뀌지 않아. 이 집도 돈도 모두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것이 될 거야.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나처럼 사랑을 원했지만 대신 침묵과 경멸만 받았던 이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거야. 진영은 이제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혀를 찼다. 잘 됐네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큰 집에서 혼자 늙어가면서 아들 하나 곁에 없고 손주도 못 안아보고 그때 가서야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집은 곧 나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찰 거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들. 날 위해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진짜 가족이란 게 어떤 건지 다시 느낄 수 있어. 대성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정말 끝인가요? 가족이라면 끝은 없어. 하지만 조건은 있어. 내가 다시 널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선 너도 바뀌어야 해. 진심으로. 내 자산이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마침내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오히려 해방처럼 들렸다. 그들이 떠난 그 순간 나는 커피를 다시 따르고 내 서재로 돌아갔다. 창밖의 정원은 여전히 고요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나의 세상, 나의 집, 나의 삶. 그 누구의 동정도,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만의 공간. 나는 마침내 진짜 평화를 얻었다고 느꼈다. 그들이 떠난 지 정확히 6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왔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도서관은 매주 책 모임으로 활기를 띠었고 지역 복지센터에서는 다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화실에선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원에서는 계절마다 꽃을 심으며 아침마다 흙 냄새와 햇살을 즐겼다. 이 집은 이제 내 공간이었다. 허울뿐인 가족 대신 진짜 사람들과 연결된 따뜻한 공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살아 숨 쉬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 전화를 받았다. 정원에서 장미를 심던 중이라 흙 묻은 손을 털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대성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전화를 받을지 망설였지만 벨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다. 한때 법정에서 당당하던 그 음성은 사라지고 어린 시절 어리광을 부리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진영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많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진영. 어쩌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음성에 담긴 진심이 궁금했다. 그래, 언제쯤이 좋겠니? 오늘 오후 괜찮으세요? 진영은 몰라요. 그냥 저 혼자 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정원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장미 묘목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와도 돼. 오후 2시에. 그는 정각에 도착했다. 여전히 BMI를 타고 있었지만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고 턱은 자라난 수염으로 거칠게 덮여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그를 맞이했다. 들어오렴. 그는 낯선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달라진 분위기에 놀란 듯 벽에 걸린 새 사진들, 도서관에 쌓인 책들, 햇살 가득한 응접실을 둘러보았다. 집이 정말 달라졌네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따랐다. 우리는 예전에 리처드와 함께 즐겨 앉던 그 응접실에 마주 앉았다. 그림 그리세요? 그는 구석에 놓인 이젤을 가리켰다. 응, 다시 시작했어. 아주 오래전에 멈췄었는데 다시 돌아왔지. 기억나요. 어릴 때 엄마가 부엌 테이블에서 그림 그리던 모습. 나는 웃었다. 넌 그런 걸 기억하는구나.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말했다. 진영이 떠났어요. 몇 주 전이에요. 아기 없어요.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아이는 낳지 않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돈이 없다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했어요. 그날로 떠났어요. 그게 다였어요.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나에게도 생각보다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주,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그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엄마, 그는 눈을 들며 말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은 정말 알아요.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준 시간, 기회,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도 그 돈이 아쉽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는 엄마의 삶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거.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네가 만들어낸 결과야. 선택의 대가는 누구든 치르게 되어 있어. 알아요. 그래서 그냥 부탁드릴게요. 유산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가끔은 여기 와도 될까요? 그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나 나누는 정도라도. 엄마의 삶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오래전 내 품에 안기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 없이 자라던 시절, 내 품에 머리를 기대고 울던 소년, 상처받기 쉬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인간. 내 유언은 바뀌지 않아. 집도 돈도 여전히 실버 커넥션즈의 것이야. 하지만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나의 문은 네가 진심이라면 언제든 열려 있어. 단, 이번엔 내가 아닌 네가 그 진심을 증명해야 해. 기대도 요구도 없이.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 묘목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삽을 들고 내 옆에 섰다. 나 어릴 땐 이거 도와주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알아, 네가 심은 국화가 지금도 매년 피는 걸. 우리는 말없이 함께 흙을 파고 묘목을 옮기고 물을 주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히 지나갔다.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그 위에 다시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유산도 집도 과거도 되돌릴 수 없지만 이 순간의 진심만큼은 진짜였다. 내가 내린 결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재산은 계획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집은
실버 커넥션즈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아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도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젠 조건 없는 사랑만이 유일한 유산이다.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당신의 도시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채널에서 사랑받은 또 다른 2개의 이야기 영상을 남깁니다. 당신을 또 한번 놀라게 할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